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이곳 좀 생소한 장소죠? 저희 이제 착한 빌딩에서 지금 강연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고요. 이쪽은. 그다음에 지금 뒤에 살짝 가려놨는데 여기가 이제 홀바입니다. 아마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착한 빌딩 한번 내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연구소가 3층에 있고요. 여기는 강연장이랑 이제 접견실, 그 다음에 뭐 홀바에서 뭐 여러 가지 다과나 음료를 즐길 수 있게 해놨고요. 4층은 이제 쉬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오늘 저랑 그 퀀트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얘기해 보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퀀트에 대해서 뭐 다른 어떤 전문가들보다 당연히 모르겠죠. 하지만 저도 이제 관심이 매우 많고 뭐 관련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도 지금 갖고 있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퀀트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객관적으로 말하는 퀀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 이제 퀀트라고 하면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건데 거꾸로 이제 최근에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퀀트라는 거에 대해서. 퀀트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퀀트란 단어를 해석을 이제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직업군으로서의 퀀트고요. 다른 하나는 어떤 방법이나 분야로서의 퀀트입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퀀트는 뭐냐면 이제 금융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계량화를 통해 투자를 하거나 그 다음에 투자 지원을 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퀀트라고 말하고요. 쉽게 말하면 이건 뭐 계량 분석가 또는 어떤 뭐 금융공학자, 공학이라는 말이 붙고 어떤 숫자가 붙으면 보통 퀀트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새로운 의미가 된 용어가 될 수 있고요. 이제 방법이나 어떤 분야로서의 퀀트를 얘기한다면은 오로지 이제 숫자에만 기반을 해서 투자를 하는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게 보통 퀀트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방법이다, 보통 숫자에만 치중한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뭐 투자하시다 보면은 뭐 PER이나 어떤 뭐 PBR 등등 어떤 뭐 투자 지표, 그다음에 어떤 제표상의 어떤 값들, 오로지 이 값만 갖다가 판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보통 우리는 이런 숫자로 갖다가 모든 걸 판단하는 그런 방법 자체를 이제 보통 퀀트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수학이 지금은 물론 이제 금융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수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잖아요. 물론 과거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수학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언제부터 이 금융에 들어왔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다른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통 많이 나누게 되죠. 왜냐면 보통 전쟁이 있고 나면은 이제 어떤 미사일을 개발한다던가 핵, 그 다음에 어떤 뭐 레이더, 그 다음에 뭐 암호 해독 등등과 같은 좀 더 전쟁에서 좀 승리를 하기 위한 확률을 높이는 게임으로 우리가 많은 어떤 개발을 하잖아요. 그때 당연히 필요한 게 뭐냐면 수학자랑 그 다음에 물리학자죠.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수학자랑 물리학자 굉장히 많이 배출됐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냉전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아마 아시겠지만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발사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던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썰도 있긴 하지만 뭐 제가 그 썰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미국이 실은 이미 갖고 있었는데 뭐 내부적으로 워낙 뭐 기밀을 좀 보존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늦춘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많습니다만 우선은 이제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말을 하죠. 이때 이거를. 이래서 이제 미국이 이거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이때 더욱더 수학자랑 물리학자에 대한 어떠한 수요를 좀 더 증가시켰죠. 그래서 아마 70년대부터는 정세가 바뀌었을 겁니다. 냉전이 이제 슬슬 화해버드로 되고, 이제 미국이 베트남전 같은 경우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전쟁에 참가했던 국방 관련된 모든 인력들이 쉽게 말하면 좀 남았던 거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라던가 그 이후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이후에 뭐 박봉에 시달렸던 그 윗세대랑 다르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그때 1차 오일 쇼크가 터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자, 그 이후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한 40% 이상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 금융에 쏠리게 됐어요.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훨씬 더 크게 관심이 됐고요. 이 오일 쇼크 이후에 이 금융이라는 거에 수학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얼마나 잘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뭐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오일 쇼크 이후 그 다음에 지금 이 현재가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전통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뭐 최근에 뭐 앨런 머스크의 저력을 믿고 테슬라에 투자했던 누구 이렇게 해서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거는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어떤 이 기업의 펀더를 보고 투자한다 말이죠. 펀더멘탈을 보고 한다고 하는데 그럼 뭡니까? 가능성이나 성장성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이 다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글로벌화되고 복잡한 여러 이슈들이 섞이면서 이러한 우리가 단순한 기대감이나 어떤 이 펀더만 갖다가 투자하기 힘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어떤 그 앞으로의 미래의 가격을 예상하기 힘들었던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원래는 수요와 공급의 곡선으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 거래잖아요. 근데 여기서 워낙 복잡한 어떤 그 외에 랜덤리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상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때 어떤 게 등장을 했냐면 이제 물리학자가 좀 더 관심을 받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 물리학에서는 입자 물리학이 굉장히 발전한 시기였는데 이 입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수학의 숫자에 영향을 주는 어떤 통계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우리가 입자 생각을 해가지고 이 입자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의 움직임을 같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러한 모델링 방법을 도입을 해서 이 복잡한 어떤 파생 상품이라던가 어떤 금융 상품의 가격을 계산하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지금도 파생품 하면은 우리가 좀 어렵다 생각을 하겠지만 이 당시보다는 지금 굉장히 안정된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이 퀀트가 나온 배경에도 이 파생상품과 관련이 매우 밀접하겠죠. 보통 우리가 퀀트라고 말을 하면 이제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분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파생상품의 가격 또는 이제 위험 요소를 계산하는 정도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알고리즘 거래라고 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로 실은 딱 구분이 되는데요. 이 어떤 게 차이가 있냐면은 먼저 이 파생 상품의 가격과 위험을 계산하는 분야에서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이제 블랙쇼즈 모형이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블랙쇼즈 모형이 어떤 걸 설명을 드리진 않고요. 결국은 이제 어떤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상대자가 되어서 고객이 원하는 파생 상품을 거래하거나 또는 이 파생 상품을 이용을 한 투자 상품을 투자자들한테 판매하는 등 서비스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퀀트라고 말할 때 이러한 이제 파생 상품 관련해서 우리 퀀트를 말할 때 그러니까 프론트 오피스 퀀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보통 앞에서 즉 상품 거래에 직접 관여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서비스 제공하는 퀀트를 말하는 게 프론트 오피스 퀀트고요. 이제 뭐 미들 오피스나 백 오피스 퀀트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뒤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퀀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IT 개발자예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알고리즘을 짜서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을 말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요새 말하는 퀀트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이제 엠마뉴엘 더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46년생인데 지금 뭐 이 모델에서 또 이 파이썬 관련한 퀀트에서 거의 대가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알고리즘 거래 분야입니다. 이 알고리즘 거래 아마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 뭐 최근에 뭐 자동 매매 시스템이다, 어떤 뭐 예측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AI 등등등 예, 말을 많이 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짧은 역사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근데 퀀트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분야 이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이 파생 상품을 우리가 취급할 때 그 리스크랑 그 다음에 그 예측하는 거에서는 좀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사람 잘 몰랐고. 근데 이 알고리즘 거래 자체가 이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 주식 거래 자체가 우리가 지금은 HTS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쓰고 있는 또는 모바일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를 통해 자동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실제로 이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이 금융회사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퀀트들이 실제로 이런 어떤 좋은 알고리즘 만들 수 있을까 그 개발하는 거에 많이 초점을 두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알고리즘 거래 분야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죠. 자, 이 크게 두 가지로 분야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조금만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이 파생 상품의 가격 모델 같은 경우는 보통 필요한 게 좀 수치 해석이 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확률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누메리컬 메소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산업공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학부나 대학 과정에서 이런 걸 배웁니다. 전공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보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학문으로 정립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알고리즘 ML 같은 경우에서는 이 실시간 데이터 처리, 통계 분석 등에 점을 두고 있죠. 뭐 또는 뭐 시계열 분석, 그다음 매매 속도를 굉장히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학문적인 것보다는 좀 더 기술적인 게 필요합니다. 이 컴퓨터를 얼마나 잘 다루고 내가 코딩을 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매력이 있고요. 다른 분야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내에서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고, 뭐 제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뭐 수치 해석에서 어떻게 쓰이고, 우리 확률 과정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께 뭐 이 방송에서 말하기는 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 찍은 영상이 어느 정도 길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준비한 뭐 양들은 좀 많이 있지만 뭐 기회가 된다면 아마 다음 강의에서 좀 자세하게 전문가 버전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선 이번 강의에서는 간단한 개요 중에 개요 말씀드릴게요. 이 알고리즘 매매 분야의 대표적인 헤지펀드 회사로는 실제로 제임스 해리스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가 있고요. 뭐 알려진 가장 성공한 퀀트 중에 한 명이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번 뭐 이분이 하시는 어떤 강의나 이런 거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트레이딩과 퀀트가 하는 트레이딩이 뭐가 다르냐? 굉장히 많이 다르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뭐 비교를 정확하게 사람과 기계라고 던질 수는 없지만 쉽게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사람과 기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퀀트 분석이 좋은 게 많습니다. 퀀트 분석은 당연히 객관성이 높게 볼 수 있겠죠. 사람의 주관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감정 요인이 좀 배제가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비용적인 면에서 이 사람 한 명 한 명한테 투자되는 비용보다는 한번 알고리즘을 짜고 하는 게 더 저렴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초기 비용은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용이 저렴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험을 통제하는 능력 자체가 높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퀀트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여전히 사람이 하는 투자를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계량화할 수 없는, 그러니까 비계량화된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당연히 이제 퀀트보다는 사람이 하는 정성적인 분석이 더 낫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현재 일어나는 내 주변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수치화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계량 데이터 처리 분야에서는 당연히 사람이 좀 더 낫다라 말하게 되겠고요. 또 이제 과거의 데이터 의존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결국 퀀트라는 거는 이 알고리즘을 짜기 위해서는 이 과거에 있는 데이터들을 써서 미래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물론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만 결국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넣었고 학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퀀트의 능력이 더 발전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의 데이터의 의존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사람보다는.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데이터를 가공해 쓰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의 어떤 특별한 이벤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좀 당연히 사람이 빠르겠죠. 왜냐하면 물론 이 이벤트 자체도 우리가 수치와 또 계량화해서 알고리즘 넣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람보다는 좀 더 느리게 반응하겠죠.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반영 못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속도로 좀 더 빨라지고 컴퓨터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게 빨라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 속도가 빨라지고 커진다면은 아마 사람의 이런 감정까지도 정서적까지도 포함시킬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얼마나 빨리 이 퀀트라는 게 우리한테 올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셨다면은 아마 뭐 한 몇 년 내로 굉장히 많이 들게 될 거고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퀀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 바로 이제 이 금융 상품도 결국은 이 집값이 오를 거에 대해서만 우리 예상을 한 거죠. 물론 위험 부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계산했겠지만 이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집값이 하락을 계속 해버리니까 이제 결국은 고금리를 이기지 못한 집주인들이 집을 내놔야죠. 왜?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좀 더 떨어집니다. 왜? 집을 낼 때 비싸게 못 내놓고 좀 헐값에 내놓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집을 담보로 한 채권이 부실해진 거죠. 부실에 빠지면서 결국은 한 번 더 수학의 오류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 사태를 해가지고 다 줄줄 도산해 버렸죠. 금융회사들이. 이제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금융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닥을 보면은 뭐 미국의 이런 것도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큰 강풍으로 오잖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 이 퀀트 투자의 대가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두 명을 뽑겠습니다. 뭐 국내 한 명, 그다음에 국외 한 명 뽑겠는데요. 국외에서는 이게 에드워드 서프라는 사람이 만든 나는 어떻게 시장을 이겼냐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 이제 이분은 고등학생 때부터 뭐 룰렛이 어디로 돌아가며 그 다음에 뭐 카지노에서는 뭐 블랙잭 같은 경우는 이제 카운팅을 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카지노에 성승적을 했는데 당연히 쫓겨났죠. 블랙리스트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월가에 들어오셔서 이 파생 상품의 가격을 예측하기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용했던 방식은 뭐였냐면은 랜덤 워크. 간단하게 뭐냐면 어떤 모든 펀더, 기업의 펀더멘탈 다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정보 다 무시하고요. 단순하게 순전히 이 어떤 완전히 무작위로 움직일 수 있다. 이 주가는 그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 랜덤워크라는 이론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이 주가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 예측을 한 겁니다. 당연히 100% 맞지는 않지만 확률적으로 높인 거죠. 그거를.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큰 돈을 벌게 되었고요. 아마 이러한 여러 가지 움직임 때문에 아마 그 이후 지금까지도 이 퀀트가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초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다른 유튜브 영상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서울대 컴퓨터마크 교수인데요. 문건로 교수님입니다. 현재는 이제 옵투스 자산운용사 대표시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00년 초반에 이제 벤처기업 옵투스를 창업을 하셔가지고 주식 투자에 관련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시작하셨는데 2009년에 직접 이제 운용까지 시작하셨죠. 제일 재밌는 건 뭐였냐면은 이 당시에 이 문 대표님 포함을 해서 이제 시작했던 인력들이 대부분 다 어떤 뭐 증권사이라는 분도 없고요. 경영학과 없습니다. 오롯이 다 공대생들. 컴퓨터 공학과 공대생들 출신으로 해가지고 이 최적화 이론을 이제 만든 거죠. 뭐 저도 산업공학과 다니면 산업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최적화입니다.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고 이 현재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풋과 아웃풋 대비해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아마 이 교수님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을 그렇게 짠 거예요, 그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미션은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오롯이 수익을 내는 어떤 투자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큼 어떤 투자하는 그 가치, 돈을 벌게 하는 알고리즘 개발에 목적을 두신 분이고요.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수익성 등등은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매트릭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이 책을 보신다면 자세하게 나오고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퀀트를 내가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부터 해야 되고 이런 거 말씀하신다면은 이 퀀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퀀트를 정의할 때 직업 관점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하나는 어떤 분야로서 방법론적 관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전통적으로 퀀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생 상품의 예측 또는 어떤 위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에서 시작을 했죠. 자, 근데 지금은 이 집에서 하는 어떤 소규모 투자를 하시는 어떤 전업 투자자분들이나 또는 뭐 증권 영업을 하는 셀러리맨 등등도 있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도 가격 모델 어떤 프로그램을 살 수가 있고요. 또는 어떤 앱을 다운받아가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또는 어떤 방식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런 정확도나 정밀성들은 체크할 필요가 있겠지만 근데 그만큼 접근을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다 수학적 계산했던 과거가 아니라 이제는 기존에 깔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클릭 몇 번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동성에 관련된 이슈들을 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풋으로. 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게 좀 더 쉬워진 거죠. 이 파생 상품의 위험성이 높았을 때는 당연히 좀 더 예측을 잘했을 때 그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큰 돈을 벌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이러한 모델 자체가 많이 정교해졌기 때문에 거의 안정화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 폭으로 우리가 수익을 크게 돈 버는 시대는 좀 같습니다. 실제 이제 골드만삭스나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어떤 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이 퀀트가 결국은 뭐 좀 우스갯소리로 그냥 고객들이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그에 맞춰서 알고리즘의 변수를 싹 바꿔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주는 정도로 하는 일종의 뭐 굉장히 편하고 괜찮은 직업군을 알려줄 정도까지 큰 노력이 없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어떤 종목을 사서 거래하는 어떤 알고리즘 트레이더도 우리가 퀀트라 부르고요. 또 이제 현재 포트폴리오와
그 다음에 트레이더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위험, 수식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리스크를 매니징하는 이 리스크 매니저 역시도 우리가 퀀트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뭐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분포를 돌려가지고 개발하는 사람들도, 이런 개발자들도 우리가 퀀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퀀트라고 했을 때 이런 걸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한 가지 내가 지금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있다면은 좀 더 정교하게만 따라가신다면은 그게 바로 퀀트입니다. 자, 이미 이런 차익 거래를 통해서 계산하는 퀀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거의 20-30년 빠릅니다. 우리는 지금 초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이미 미국 같은 어떤 선진국의 금융계에서는 이 초단타 매매 자체도 하향세입니다. 이미 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다 한다면은 현재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 찾지 말고요. 실제로 뭐 어떤 미국의 좋은 사례를 보시면서 여러분께 투자하신다면은 굉장히 이해가 빠를 거예요. 내가 지금 좀 발전된 기술을 갖고 올 수 있거든요. 아마 힘들다면은 저에게 어떤 좀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충분히 이제 컨설팅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국내에서 이 퀀트는 어떤 데이터 과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참담한 실정이죠. 뭐 굉장히 많은 어떤 뭐 전문가들이 나오고 데이터 마이닝이며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며 여러 가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적용이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그걸 많이 지금 준비하고 단계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개입되는 거를 이제 규제로 강하게 막았던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하나잖아요. 단일화된 거래소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환경 때문에 이 알고리즘 매매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겨를이 좀 없었다고 봅니다. 퀀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부분 이제 파생 상품의 설계가 이제 주를 이루었었는데 아마 이마저도 최근에 도입된 거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또 이제 국내 성장한 기업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양한 어떠한 분들의 기업들이 성장한 것이 아니고 또 어떤 편향된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반신반의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늦었지만 뭐 최근에는 뭐 핀테크 붐도 생기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뭐 인공지능 혁명 속에서 AI 혁명 속에서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뭐 빅데이터며 머신러닝을 외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마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요. 아마 기술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러한 효율적인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체계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른 영상들 같은 거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퀀트가 뭐 최초로 뭐 월가에 진출에 성공한 사례 뭐 이런 것들이 돌잖아요. 그만큼 국내에서는 이 퀀트란 자체가 영향이 크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 카이스트에서도 지금 아마 5월, 제가 알기로는 5월 중순까지, 하순인가까지 아마 이 퀀트 모의투자 대회를 여는 참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런 퀀트 투자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어린 친구들, 좀 젊은 학생들한테도 이런 것들 인식을 많이 쏟아주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뭐 금융동아리에서는 이런 퀀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서로 토론하는 어떠한 여러 가지 모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들이 아마 앞으로 좀 더 나아지는 환경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하신다면 당연히 이 퀀트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퀀트가 우리의 생활 곳곳이 찾아오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것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서 좀 더 관심 있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이 퀀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어떤 내용이 알고 싶다면 저에게 따로 문의를 주신다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 뭐 제가 좀 인터뷰를 하면서 좀 제가 좀 재미가 없는 편이라서 재밌는 말들 많이 못했는데 여러분께서 좀 더 퀀트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퀀트 2부 또는 3부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